아침마당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목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존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또 새로운 소식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슈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이슈는 연방 셧다운은 피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연방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안이 그렇죠. 1년 단위로 이제 항상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그런 사안인데 네. 그게 회계 연도가 10월에서 9월까지예요. 네. 10월부터 9월. 그러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 무슨 회계연도라고 그러죠? 그 피스칼이라 그러나? 피스컬 이어라고 네,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끝나는 거니까 새로운 또 회계 연도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또 워낙에 이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슈들을 너무 많이 다루면은 그것 또한 또 조심스러운 게 되고 또 지연이 될 수 있어서 네. 숄텀으로 한 12월 초 중반까지에 대해서 저 예산안을 통과시킨다였었고 네. 그게 한 지지난주에 한참 얘기가 됐을 때 네. 어쨌거나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돼서 또 문제가 돼버리면 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연방 정부가 셧다운되는 그런 또 초유의 사태죠. 초유의 사태가 될 수도 있으니 그게 갖는 어떤 정치적인 그 무게감 내지는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죠. 공감을 했다고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그 부분은 특히 이제 스티뮬러스하고도 무관하게 맞아요. 통과하겠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 하원, 뭐 상원 통과 다 이제 투표를 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좀 다른 방향으로 또 전개가 됐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주말 즈음에는 이것도 이번 주 통과 안 됐으니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됐습니다만 네. 사연이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때 그 위스콘신 주에 이제 유세를 하러 가서 네. 거기서 이제 유세를 하는 중에 얘기가 나왔던 게 특히 이제 위스콘신도 농업 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 이 농업 쪽에 대한 그 지원을 많이 하겠다. 그리고 그 지원을 하는 것은 이번에 연방정부 예산이 통과가 되는데 네. 거기에 할당된 금액을 내가 많이 써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위스콘신 아시다시피 이게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네. 위스콘신, 뭐 오하이오, 네. 뭐 펜실베이니아, 그렇죠. 뭐 이런 데들이 다 접전지로서 정말 중요한 데인데 네. 그리고 또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네. 게 거기에 이제 주된 분야다 보니까 네. 이거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한테 백지수표를 주고 이걸 뭐 완전히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네. 해서 우리도 그러면 동의 못한다가 얘기가 되면서 이제 긴장이 고조가 됐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동시에 이제 말은 쉽지만 어떻게 이거를 스티뮬러스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걸로 진행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 날 어쨌거나 지난 엊그저께 네. 통과가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합의를 본 부분은 그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플러스 또 이제 아이들 민주당이 계속해서 또 기대했었던 또 원했었던 그런 사안들이 있었거든요. 네. 아이들 뭐 학생들에 대한 어떤 뉴트리션 뭐 펀드가 있는데 네. 그쪽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충하는 걸로 해서 네.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그 대통령 권한 남용을 억제하고 제어하는 그런 법안을 이번에 또 상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면권이라든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거 마음대로 못 하게끔. 뭐 그렇죠. 네. 지금 맞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워낙에 큰 이슈가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맞아. 네. 아무튼 이 연방정부 임시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네. 굉장히 많은 이슈들 중에 이것까지도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의식이었었는데 네. 다행히 그 부분은 해결이 되는 아마 오늘 상원 표결을 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뭐 마무리가 되겠죠. 뭐 그냥 이거는 뭐 바로 지나갈 테니까. 예. 네, 바로 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가 그것 때문에 이제 스티뮬러스 협상 관련 진행이 현재 어떻게까지 와 있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이 협상에 있어서는 사실 근데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그 워낙에 큰 이슈가 있잖아요. 네. 이 대법관이 임명이랑.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거 세 번째로 얘기하려고 예. 근데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네. 추가로 말씀드린다 네. 해도 네. 그게 워낙에 큰 블랙홀이 돼서 빨아들이다 보니까 네. 이 연방정부 스티뮬러스에 대한 협상 자체가 네.
굉장히 많은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방향이건 나쁜 방향이건 진도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이게 지금 맥 빠지는 말하자면 맞아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네. 어쨌거나 그거 감안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주였죠. 그 프로블럼 솔버 코커스라고 하는 그 양당의 하원 그 협의체 그 중도파 네, 네. 그렇죠. 네. 25명이 네. 모여서 했던 그 안, 1.5 트릴리언 달러의 어떤 그 새로운 패키지를 검토하는 중이었었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뭐 백악관이 됐건 공화당이 됐건 보조를 맞춰가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서 이건 어차피 어찌 됐건 그 미국민들을 위한 지원책이다 보니 공화당으로 하여금 더 공격적으로 또는 뭐 더 높은 금액으로 빨리 협상을 진행해서 타결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치 매커넬 상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조를 맞추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어쨌거나 그래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서 만시지탄에 감은 있겠으나 네. 그럼에도 우리는 인커리지 됐다라는 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해 나가려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썼어요. 변호사님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은 그건 어떻게 알고 쓰세요? 공부 여기서 하신 분 아니세요? 아니에요. 저 한국에서 대학교도 나오고 네. 또다 오늘 깜짝 놀랐네. 때문에 네. 예. 아무튼, 오랜만에 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시나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사실 뭐 그런 표현을 그 영어로 거기서 그렇게 쿠옷을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네. 뉘앙스가 네. 뭐 뒤늦게나마 이렇게 그렇죠. 돼서 다행이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한참 어쨌거나 그 서로 간의 절충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었었고 네. 그 와중에 또 그 민주당의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쨌거나 자당의 의원들로부터도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자당의 의원들은 또한 이번에 돌아가서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자기 지역구에서 또 선거를 하는 의원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또 그 여론의 압박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만약에 그 당 지도부의 의견이 이 2.2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는 데서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다면 그게 뭐냐? 음. 그게 뭔지를 우리가 대중들에게 네. 공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얘기가 뭐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제 그제 사이에 또 나온 건 네. 하원에서 이 2.2조 달러를 말하자면 그 전체 그림으로 하는 그 안을 다시 한번 내자라는 그런 의견. 그리고 그 안을 내는 데 있어서 낸시 펠로시 당신이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식의 의견이 나온 상태이고요. 낸시 펠로시 의장이 그거 받아들일런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직접 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네. 내용상으로는 네. 본인이 원했던 게 그거고 그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오는 건지 네. 그래야지 이제 접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좀 더 명백하게 될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중도파들 그 중간에서 지금 현재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코커스에 있는 의원들은 상당히 좀 급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각 지역구에서 받는 프레셔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런 시국에서 이 스티뮬러스 법안 이거 서로 합의하는 게 이게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그 일정에 맞춰서 합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의 상황은 너무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긴장감이 계속해서 거의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대법관이 지난주에 돌아가시고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전혀 웨이스트하지 않고 네. 바로 대통령은 본인에게 주어진 책무를 딜레이 없이 바로 나는 하겠다라는 거를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했고 또 네. 이번 주 아마 토요일 즈음에는 누가 후보자가 될지 본인이 지명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상태고요. 이미 뭐 이름 다 나와 있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 또 공화당에서는 상원에서는 바로 늦지 않게 보조를 맞춰서 인준까지 충분히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입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반 트럼프 쪽에 서 있었다고 하는 공화당의 미트 롬니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 의사를 밝혔죠. 그렇죠. 네. 이게 50표 원래는 상원 100명 중에 이게 원래는 60표가 필요했었는데 네. 이게 법이 바뀌어서 50표 과반수만
통과가 되면 네. 된다인데 공화당 의원이 지금 한 53명이니까 네. 여기서 어떤 지금 뭐 두 명이 일탈 중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몇 명만 빠지더라도 이제 과반수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중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밋 romney라는 분이 네. 굉장히 어떤 실력자로서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었던 네. 그런 분인데 네. 이걸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어제 본인의 의견을 또 공표를 했죠. 이거는 뭐 본인은 협조할 거다라는 네. 말하자면 그게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보게 되면 51명입니다. 51표는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그래서 지명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왔던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기대감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 시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이 대법관 인준 문제가 어떻게 지금 스티뮬러스 법안 문제까지 영향을 끼칠 만한 그렇게 파급력이 큰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그 9명의 대법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원래 지금은 5대 4로 네. 보수와 진보가 나름 균형을 굉장히 맞추고 균형을 있죠. 맞추고 있고 또 대법원장 그 존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 또 상당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스윙 보러 역할을 네. 하고 네. 계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또 이번 그 돌아가신 긴스버그라는 분은 정말 아이콘이라고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그렇죠. 할 만큼 네. 정말 그렇죠. 유명한 분이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분은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한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를 구하는 건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게 균형추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게 되겠죠. 6대 3이 되겠죠. 6대 3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 양쪽 모두에게 뭐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뭐 스티뮬러스보다 더 큰 거죠. 더 그쪽 크다고. 입장에서는. 네. 그쪽 근데 입장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아니지. 우리 쪽에서는 아니지. 네. 근데 우리 쪽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사실 근데 이 최근에 이 대법관 그 임명과 관련된 히스토리를 보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사실 좀 멋쩍긴 하거든요. 이게 2016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 쪽의 대법관을 임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대선의 해에는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음. 그 공화당의 압박이 있었고 네. 그게 그 압박의 주인공이 지금 그 미치 맥커넬 상원 네. 원내대표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반대가 된 거고. 그렇죠. 또 민주당은 또 그 반대가 됐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회를 할 법도 한 게 당시에 그 설사 늦추더라도 뭐 당시에는 힐러리 후보가 네. 대통령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강력하게 하지 않았었던 이유였는데. 뭐 여론조사에서 90%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뭐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네. 정말 뭐 통탄할 노릇이겠죠. 그렇죠. 예. 차라리 그때 지금 쓰고 있는 속전속결 전략으로 자기들 진영의 그 대법관이 임명이 됐다 그러면은 조금 더 여러 가지로 그렇죠. 수월했을 그렇죠. 거다라는 가슴을 치겠죠. 네. 그래서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보면 이후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이게 만약에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선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서 선거의 네. 결과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못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런 것까지도 보고 앞서서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좀 과감하지만 있고 네. 그 밖에는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지지층을 결집하는 좋은 또 뉴스 내지 그렇죠. 좋은 사안이다 보니까 네. 뭐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하나의 블랙홀이 돼서 다른 것들은 그만큼 주목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수면 아래로 쑥 내려갔어요. 예. 갑자기 지금 이제 다 대법관 얘기로만 네. 도배가 되고 있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굳이 보수라는 명칭을 쓰고 굳이 진보라는 명칭을 썼을 때 보수와 진영에서 완전히 판이하게 갈리는 이슈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낙태 문제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이 되고 거기서 뒤집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그 스티뮬러스 관련해서는 네. 지금의 상황은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그거 역시도 어느 때 못지않게 어느 때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금도 제가 뉴스 보는데 그 실업 수당 신청 또 이제 갑자기 또 올라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네.
또 굉장히 이 뭐 행정부의 뭐 재무장관이라던가 아니면 중앙 연준 의장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 하원 뭐 이 청문회장에 나가서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 또 더 줄여서 보자면 스티뮬러스 체크와 그 실업수당에 대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뭐 하고 있으면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좋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또 다소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놓고 보면 경제를 지금 살리는 거잖아요. 경기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 거잖아요. 네. 결국은. 네. 네. 물론 고통받는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도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네.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냐라는 것도 고민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국가가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 정책이 있을 것이고 네. 또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을 얘기하는데 네. 재정 정책이라는 건 이제 의회와 행정부가 말하자면 그 직접 국민에 대해 직접 지원할 것을 결정해서 그거에 통과가 되면 채권을 발행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그걸 뿌리는 그렇죠. 그런 행위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게 결국은 그게 스티뮬러스 체크인 거고 그게 네. 실업수당인 거고 네. 하는 거고 금융 정책이라는 건 이제 중앙은행에서 말하자면 뭐 경제가 조금 좀 침체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자율을 낮춰서 그렇죠. 금융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또는 이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죠.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 또한 네. 결국 시중에 있는 이런 채권들 다 중앙은행이 사서 그렇죠. 결국은 그걸 이제 풀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양적 완화는 할 만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연준 의장이 결국은 양적 완화다, 이자율이다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 의회에 나가서 스티뮬러스를 얘기하는 이유는 네. 이자율은 뭐 내려갈 만큼 지금 제로금리 된 상태고.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도 지난번에 이미 그 케어리스 액트와 더불어 이제 몇 차례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은 살았어요. 주식시장은 네.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또 지금은 다시 3월달 시점으로 된다고 해서 언제 또 양적 완화를 할까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지만 결국은 이 금융 정책이 갖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가 완전히 따로 노는 그런 상황이 비롯된 거거든요. 네. 이유는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돈을 풀게 되면 이 은행 입장에서는 또 잘할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돈을 줘요. 그렇죠. 잘 나가는 회사들한테만 이제 푸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게 사기업으로서 이윤을 생각해야 되고 본인의 어떤 그 회사, 그 은행 자체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져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우량 대출이라고 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경제의 이 피가 정말 실물 경제 곳곳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죠. 네. 그에 반해 직접 지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꽂아주는 수혈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각 중앙은행이건 유명한 경제학자들이건 이제 지난 그 일요일자 그 USA 투데이에서도 굉장히 특집 기사로 길게 나온 게 네.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공감대에 대한 거는 모두가 동의하는데 이게 이런 상황인 거죠. 저는 지금까지 전총 변호사님하고 저희가 모셔서 말씀을 나눈 게 스티뮬러스 얘기라든가 그런 네. 구제 정책들에 대한 집중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전총 변호사님하고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네.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일시적인 이런 정책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정치나 경제 그리고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도울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 아는 만큼 누린다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저는 그리고 변호사님 이거는 그 접대 멘트 아니고요. 그런 복잡한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해주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대개는 이제 되게 어렵게들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네. 무슨 뭐 국채 만기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하면은 우리는 따라가기 좀 버겁죠. 네. 근데 간단하게 그냥 학교 때 예 들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네. 네. 아까 그 대법관 임명한 거 예전 것까지 복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저런 말씀은 사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야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야. 저분을
그 뉴스 시간에 그 시사 평론 뭐 이런 거로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모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침마당이 복이 많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침마당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존청 변호사님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 라디오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튜브 창에 미국 변호사 존청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금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도 동영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요긴하게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정리가 된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변호사시기도 하면서 회계사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다 종합적으로 또 알아듣기 편하게 설명해 주시는 장점이 있거든요. 미국 변호사 존청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이 해외 계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내용 중에서도 이거 네. 해외 계좌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은 그 벌칙금 폭탄 맞는다라는 네네. 그런 뉴스가 떴던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떴다면 네. 그 뉴스를 작성한 기자도 아마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해외 계좌라는 것이 우리 같은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네. 놓고 봤을 때 뭐 한국이나 이런데 본국에 뭐 국민은행이건 뭐 하나은행이건 이런데 뭐 1,000만 원, 몇 천만 원 계좌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런 것들을 다 원래는이 아니죠.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 원래부터. 신고, 자진 신고죠. 네. 원래 그러니까 이제 이와 관련된 근거법은 네. 미국에서 그 자국민에 대해서 내가 해외에 10,000불 이상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 내용을 그 다음 해에 신고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그 법은 사실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970년도부터 있었고 네. 그리고 이게 좀 더 강화가 된 게 2004년도였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네.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그다지 어떤 강제성을 띠고 이걸 지키는지를 확인하려는 그런 의도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 네. 때 IRS에서 이제 딱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한 게 있다. 아마도 뭐 신경을 안 썼을진 모르겠으나 뭐 이런 해외 자산에 대해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해줄게요. 그렇지. 라고 하고서는 근데 사면을 하는 방법은 말하자면 30% 세금 내고 페널티 내고 그리고 사면해 줄게요가 돼버린 거예요. 네. 아니 그 당시에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 말이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내가 뭐 몰라가지고 네. 뭐 국민은행에 나 1억 있었는데 네. 이거 그러면 앞으로 내가 신고 잘할게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근데 그거를 사면 받으려면 3,000만 원을 벌과금으로 내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이게 무슨 사면 프로그램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네. 사실 IRS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뭐냐면 근거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해외 자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이게 만약 고의적으로 안 하면 벌과금이 그 안 한 자산의 50% 또는 10만 불 중에 큰 금액을 가는 네. 거고요. 거기다 플러스 악의적인 게 더 보여진다라고 하면 감옥까지 보내겠다는 그런 근거법이었어요. 크리미널 차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형사 아니- 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근거법이었고 네. 비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뭐 위반 건당 뭐 10,000불이었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IRS가 처음에 사면 프로그램을 냈을 때에는 네. 원래 타겟으로 내지는 염두에 뒀던 게 고의적인 위반자들. 네. 예를 들어 무슨 뭐 스위스 계좌에 내가 탈세 목적으로 어떤 뭐 무기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서 네. 뭐 이런저런 것들을 했다거나 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면 프로그램을 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한참 또 말이 많았잖아요. 검은 돈을 양지로 끌어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는 한참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많았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법이 나왔던 이유가 2001년도 그 9/11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검은 돈, 테러리스트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정부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자국민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들을 좀
양지로 올리겠다라는 그런 네. 취지로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깼던 게 사면 받으려면 30% 내고 시작하세요가 돼버리니까 네. 이게 사람들이 패닉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됐다. 내가 이럴 거면은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내리겠다고 하면서 딱 그 당시 많은 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안 하거나 네. 아니면 더 나가서 영주권, 시민권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 특히 뭐 해외에 거주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 이제 그 소위 은닉해놓은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리죠. 그렇죠. 근데 은닉이 아니라 그냥 몰랐던 그냥 정말 네, 그렇죠. 내가 비고의적인 위반자들이라고 할 텐데 네. 은닉이란 표현은 취소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닉을 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네. 그렇지 않고 몰라서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역효과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뭐 매 분기마다 정부에서는 관보를 통해서 그 시민권자, 영주권자 포기하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데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화들짝 놀라서 그런 거 아니다.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네. 그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면 프로그램을 냈어요. 네. 네. 제대로 된 사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비고의적인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 프로그램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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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이때부터는 이제 비고의적인 위반자는 최소한 앞서 얘기했던 30%라던가 이런 사면 프로그램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그게 그 반향이 크다 보니까 네.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거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죠. 과징금을 맞을 거다라고. 그렇죠. 네. 근데 고의성과 비고의성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의적이냐 이게 willful이냐 그러니까 악의적이냐 아니면 non-willful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법에서 쭈르르륵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막 그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철학이라고 하면 내가 일반인으로서 네. 세법의 전문가 또는 금융법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해요. 노력은 어떤 노력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일반론에서부터 쭉쭉쭉 나올 텐데요. 네. 네. 이걸 아주 자세히 얘기하면 저희 영업 비밀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건 그 농담이고 보통은 이제 뭐 내가 몰랐다거나 이 규정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것도 충분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 규정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되고 사람들의 이제 여론의 회자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다 보니까 그건 네. 많이 약해지긴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규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 이와 같은 계좌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한국에서 네. 뭐 가족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예전에 특히 한국에서 금융실명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었을 때는 네. 나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내 계좌를 관리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유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예. 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 그리고 또한 내가 전문가의 서비스를 그간 충분히 받아왔다. 내가 말하자면 일반인으로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 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까지 나는 매년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왔다던가 그런 팩트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또한 내가 이 규정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 어떻게 말하자면 수정하는 네. 하려는 고치려는 작업을 자발적으로 했느냐에 어. 대한 것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용은 네. 이 사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 그러니까 비고의적인 위반자들에 대해서 사면 프로그램이 나온 게 2014년도에 오늘까지도 이제 유효한 그 법의 기본이 이제 나온 건데 네.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나뉘는데 네. 미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내가 비고의적인 위반이기만 하면 그것만 내가 보여줄 수 있으면 벌과금이 0%예요. 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 가 한국에 계신 분들, 거주- 한국에서 네. 지금 현재 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그렇죠. 분들. 그건 네. 너무 말이 되는 게 가장 그러니까 역효과가 났었던 그룹이었었거든요. 네. 처음에 그 30%다 뭐다 했었을 때. 네. 네. 왜냐하면 내가 역이민을 간 입장에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왜 이거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신분 유지에 대한 그 필요성을 갑자기 생각하게 해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 네. 보니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0%를 한 거고 네. 네. 미국 내에 거주하는 이 교민들의 경우는 비고의적인 위반이었을 경우에는 5%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5% 30%에 비하면 정확하게 이게 27.5%였는데 30%에 비하면 훨씬 좋아진 건 맞는데 네. 그래도 이거 내야 되는 건데 좀 걱정된다. 어. 네. 걱정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뭐
1,000만 원이어서 그 50만 원 내는 거면 뭐 10,000불이어서 뭐 500불 내는 거면 하겠는데 뭐 네. 이게 10만 불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죠. 5%도 작은 금액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신 분이 또 계실 텐데 그 다음 거를 또 못 들어보셨는지 네. 교민들 그러니까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서도 네. 비고의적인 위반자로서 네. 내가 정상 참작의 사유를 보여줄 수 있으면 면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법이 있어요. 정상 참작. 이게 reasonable cause라고 해서 네. 제가 만들어낸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네. 이게 그 근거가 되는 그 금융법 네. 앞서 말씀드렸던 2004년도에 나왔던 그 비고의적인 위반자들에 대한 페널티가 이제 말하자면 위반 건당 10,000불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이제 서브섹션으로 나오는 거죠. 네. reasonable cause라고 해서 네. 내가 이와 같은 비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 어떤 정상 참작의 사유를 보여줄 수 있다면 면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납세자들이 말하자면 우리들이 자진 신고를 하고 그 내용을 잘 소명할 수 있으면 네.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IRS에서도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 그 근거법을 IRS가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네. 적어도 지금까지도 많이 알려진 거는 원래는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맞는다. 폭탄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 아니다. 근데 들어봤는데 5%다. 이것도 그러면 부담인데라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네, 상황을 그것도 보고요. 방법이 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런 경우도 제가 많이 겪는 게 금융계좌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네. 했을 때 금융계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국에 회사가 있다거나 비즈니스를 어떤 식으로든 해왔는데 이것도 내가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몰랐는데 이것도 어떡하지. 그것도 사실 벌과금이 다 크거든요. 네. 근데 그와 같은 사안들도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법적인 지금 설명드린 그 법적인 근거 하에서 네. 충분히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입니다. 네. 그 자진 신고는 그 금융 계좌당 한 번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그럼 5%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네. 이게 벌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네. 과거에 안 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해 드릴게요. 과거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원래는 이렇게 벌과금을 부과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용서해 드릴게요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 거고 네. 한번 그게 사면을 받고 나면 또는 이제 한 번 이제 신고를 뒤늦게라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정보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과거에 그 국민은행에 가진 그 계좌에 대해서 국민은행에 가진 그 자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이걸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과거 거를 신고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똑같은 그 사안들을 내가 세금 신고할 때 그냥 정보 보고의 차원에서 금년에는 나 얼마 있었어요라고 하면 그거는 뭐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산을 얼마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페널티 나오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과거에 안 해왔었던 거에 대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그런 차원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벌과금 얘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 얘기는 말씀을 나눴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한국과 연관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국의 온라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나가면 되는지는 한 번 더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존청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